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질문 답변 가이드인데요. 네. 이걸 보면서 클라우드랑 자동화, 핵심 개념들을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기술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쪽 기술 요즘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하신 분들한테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가 실제 면접 상황을 가정하고 쓴 답변들이라 그런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IaaS, PaaS, SaaS 같은 기본 모델부터 해서 Ansible, 테라폼 같은 자동화 도구들, 그리고 AWS 리전이랑 가용 영역 개념, 또 요즘 많이 쓰는 관리형 구버네티스 서비스, EKS, GKS, AKS 같은 것까지요. 이론만 딱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걸 써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그 경험 기반의 이야기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이건 이겁니다가 아니라 왜 이걸 썼고 써보니 뭐가 좋았고 뭐가 좀 아쉬웠는지 그래서 앞으로 뭘 더 공부해보고 싶은지 이런 솔직한 고민들이 담겨 있어서 뭐랄까 더 와닿더라고요. 저희는 오늘 이 자료에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뽑아서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기술의 큰 그림을 잡으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죠. IaaS, PaaS, SaaS 이 세 가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자료에서 그 피자 비유가 나왔었죠? 네, 맞아요. 피자 비유. 이게 그 관리 책임의 범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주 딱 들어맞거든요. 우선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이건 말 그대로 인프라만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데요. 피자로 치면 피자 재료랑 오븐만 딱 빌려주는 거예요. 재료랑 오븐만요? 네. AWS EC2나 구글 컴퓨트 엔진 같은 가상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자원만 딱 제공받는 거죠. 그 위에는 이제 운영체제, OS 설치부터 미들웨어, 런타임 구성, 애플리케이션 배포까지 이걸 전부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해요. 직접 다 해야 하니까 자유도는 엄청 높겠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유도는 극대화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관리해야 할 게 엄청 많아지는 거죠.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피자 종류부터 굽는 방식까지 내 마음대로지만 도우 반죽부터 토핑 올리고 굽는 것까지 다 해야 하는 거군요. 그럼 파에스는 어떤가요? 파에스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인데요. 이건 반조리 피자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AWS의 일레스틱 빈스토크나 헤로쿠 아니면 구글 앱 엔진 같은 서비스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OS나 미들웨어, 런타임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 환경이 이미 딱 갖춰져서 제공되는 거예요. 그럼 개발자는 뭐에 집중하면 되나요? 개발자는 그냥 자기 코드랑 데이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인프라 관리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편하겠네요. 근데 단점도 있겠죠? 아무래도 제공되는 플랫폼 환경 안에서 개발해야 하니까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쓰고 싶은 특정 기술 스택을 못 쓴다거나 하는. 마지막 사이스는 그럼 말씀하신 비유대로면 완성된 피자를 배달받는 거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Software as a Service. 우리가 흔히 쓰는 Gmail이나 Slack, Salesforce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다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통해서 바로 쓰는 방식이죠. 설치, 관리, 업데이트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제일 편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기능을 추가하기는 어렵겠군요. 맞습니다. 제공되는 기능 안에서만 써야 하니까요. 이 자료 작성자분 경험담이 딱 이걸 보여주던데요. EC2, 그러니까 IaaS 쓸 때는 뭐든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서버 설정부터 배포까지 직접 하려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하고요. 반면에 버셀이나 헤로쿠 같은 파스를 쓰니까 기세 코드만 올리면 바로 배포가 돼서 엄청 편했는데 특정 프레임워크나 언어만 지원해서 좀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IaaS와 PaaS의 아주 전형적인 장단점이죠. 트레이드오프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보통 빨리 만들어서 시장 반응 봐야 하는 스타트업들은 개발 생산성 높은 PaaS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기존 시스템이랑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보안 규제가 아주 엄격한 그런 큰 기업 환경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IaaS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물론 요즘엔 또 서버레스 혹은 FAS라고 부르는 모델도 있잖아요. AWS 람다 같은 거요.
이건 정말 딱 코드 조각, 함수 실행에만 집중하고 인프라 관리는 거의 신경 안 써도 되는 모델이라 이 경계가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예전처럼 사람이 일일이 서버 들어가서 뭐 설치하고 설정하고 이런 방식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한다, IAC, 이 자동화 기술이 정말 중요해졌는데 이 자료에서는 앤시블이랑 테라폼,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도구를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이 둘은 뭐가 다른 건가요? 네, 둘 다 IAC를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인데 주로 하는 역할이나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테라폼부터 보면 이건 주로 인프라 프로비저닝에 초점을 맞춰요. 프로비저닝이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를 새롭게 만들고 관리하는 데 특화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AWS의 VPC 네트워크나 EC2 서버 인스턴스, 로드 밸런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런 클라우드 자원들이요. 테라폼은 HCL이라는 자체 언어를 쓰는데 이걸로 나는 이런 상태의 인프라를 원한다 하고 그 목표 상태, 왓을 코드로 딱 선언하는 방식이에요. 아, 내가 원하는 결과물, 그 상태를 딱 정의해 놓는 거군요. 이렇게 만들어줘 하고. 맞아요. 그러면 테라폼이 알아서 현재 상태랑 비교해서 뭘 만들고 뭘 바꾸고 뭘 지워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주는 거죠. 그럼 앤시블은요? 이건 구성관리 도구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죠? 네, 앤시블은 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 예를 들어 서버 같은 것들의 상태를 원하는 대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데 많이 쓰여요. 뭐 예를 들면 여러 대 서버에 웹서버 소프트웨어 같은 걸 설치한다거나 설정 파일을 똑같이 배포하고 수정한다거나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중지하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이미 있는 서버에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앤시블이 어떻게, how 구성할지에 가깝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사실 앤시블도 야멜이라는 선언형 언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는 엔진엑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설정 파일 내용은 이거여야 하고 서비스는 실행 중인 상태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목표 상태를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이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럼 테라폼으로 클라우드에 서버랑 네트워크 뼈대를 촥 만들고 그 위에 앤시블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설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세요. 테라폼으로 큰 틀, 뼈대를 잡고 앤시블로 그 안에 세부 내용, 설정을 채우는 거죠. 자료에서도 만약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뭐 클라우드 인프라 만드는 게 주 목적이면 테라폼, 기존 서버 관리하는 게 주 목적이면 앤시블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작성자분이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는 이 둘의 경계가 좀 모호할 때도 있고 결국 둘 다 잘 알아야 시너지가 난다. 이런 점을 딱 짚어주면서 두 도구 모두 깊이 있게 공부해서 상황에 맞게 잘 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네,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실제 활용 관점에서 고민하는 게 느껴지네요. 앤시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도구만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에이전틀리스 아키텍처라는 거예요. 에이전트레스요? 아, 그 관리해야 할 서버에 뭘 미리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관리 대상 서버에 특별한 관리용 프로그램을 깔 필요 없이 그냥 표준 프로토콜로 접속해서 작업을 해요.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은 SSH로, 윈도우즈는 WinRM으로요. 와, 그거 되게 편하겠는데요? 보통 그런 에이전트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초기 도입이 상대적으로 쉽고 간편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또 다른 특징은 없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언형 언어인 야멜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읽고 쓰기에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앤시블에서는 이 야멜 형식으로 플레이북이라는 걸 작성하는데 여기에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를 쭉 명시하는 거예요. 아파치 패키지는 설치된 상태여야 한다. 이 설정 파일이 존재해야 한다. 서비스는 실행 중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명등성 보장인데요. 명등성이요? 그건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같은 작업을 여러 번 실행해도 결과가 항상 똑같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만약 시스템이 이미 원하는 상태, 예를 들어 엔진엑스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앤시블은 굳이 또 설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하, 여러 번 실행해도 안전하다는 거군요. 실수로 2번 실행해도 문제가 안 생기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언제든 안심하고 플레이북을 다시 실행해서 시스템 상태를 원하는 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웹서버 10대에 도커 설치하고 웹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배포하는 작업을 플레이북으로 만들어두면 그냥 그 플레이북 한번 쫙 실행하면 10대 서버가 다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네요. 수작업으로 할 때 막 서버마다 설정 달라지고 실수하고 이런 거 확실히 줄겠어요. 그렇죠. 설정 변경 이력도 코드로 남으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물론 뭐 단점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원격으로 접속하는 방식이니까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면 작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관리해야 할 서버 수가 아주 많아지면 작업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해요. 이 자료 작성자분도 그런 한계를 알고 있고 그래서 뭐 AWX나 타워 같은 웹 UI나 스케줄링 도구 또 엔시블 볼트 같은 보안 기능 같은 고급 기능들을 더 공부해서 역량을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좀 더 근본적인 부분, 물리적인 기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쓰는 이런 서비스들이 결국은 다 어딘가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걸 텐데 AWS 기준으로 보면 리전하고 가용 영역, 어베일러빌리티 존, AZ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리전과 가용 영역. 이건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 특히 내결함성 설계를 이해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먼저 리전은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넓은 지역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 AP 나스트 이스트 2, 도쿄 리전, AP 나스트 이스트 1, 아니면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 북부 리전, US 이스트 1 이런 식으로요. 각 리전은 물리적으로 다른 리전하고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요. 독립적인 전력, 네트워크, 냉각 설비 이런 걸 다 갖추고 운영되죠. 아, 그러니까 서울 리전에 문제가 생겨도 도쿄 리전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보통 뭐 데이터 관련 법규 준수나 사용자랑 가까워서 지연 시간을 줄여야 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 비용 같은 걸 고려해서 어느 리전에 서비스를 배포할지 결정하게 되죠. 그럼 가용 영역 AG는 뭔가요? 리전 안에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가용 영역, 에이지는 하나의 리전 안에 있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들의 묶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 안에는 현재 4개의 에이지가 있어요. AP Northeast 2A, EB, EC, ED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에이지들이 같은 리전 안에 있지만 각각 독립적인 전원, 냉각, 네트워크 장비를 갖추고 있고 또 혹시 모를 뭐 홍수나 지진, 화재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동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충분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 같은 서울 리전 안에서도 EA 건물하고 EC 건물은 서로 다른 전력망을 쓰고 충분히 떨어져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같은 리전 내의 에이지끼리는 아주 빠른 전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연 시간이 매우 짧고 통신 속도는 빨라요. 마치 옆 건물처럼요. 그럼 실제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이 에이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활용법이 바로 고가용성 하이 어웨일러빌리티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웹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웹 서버 인스턴스를 하나의 에이지에만 몰아놓는 게 아니라 여러 에이지, 스케점2A랑 2C에 나눠서 배치하는 거예요. 분산시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앞에 로드 밸런서를 둬서 들어오는 요청을 이 여러 에이지에 있는 서버들로 골고루 분산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두면 만약에 2A 에이지 전체에 뭐 정전이 나거나 네트워크 장애가 생겨서 거기 서버들이 다 죽더라도 로드 밸런서가 이걸 딱 감지하고 자동으로 정상 작동 중인 2C 에이지 쪽 서버들로만 트래픽을 보내줘요. 아, 그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거나 중단되더라도 아주 짧게만 끊기겠네요? 그렇죠. 서비스 중단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AWS RDS 같은 서비스의 멀티 에이지 기능이 딱 이건데 주서버랑 예비 서버를 서로 다른 에이젯에 두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해요. 그래서 주서버 쪽 에이젯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예비 서버가 있는 다른 에이젯으로 역할이 넘어가서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거죠. 이건 뭐 AWS의 웰 아키텍트드 프레임워크에서도 안정성, 릴라이어빌리티 부분에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으로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리전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리전의 서비스를 분산하는 멀티 리전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컨테이너 기술의 중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뭐 마이크로 서비스니 클라우드 네이티브니 하면서 쿠버네티스가 거의 표준처럼 됐잖아요. 근데 이게 기능이 강력한 만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건 엄청 복잡하다고들 하던데 이 자료에서는 AWS, GCP, 애저, 이 주요 클라우드 3사가 제공하는 관례형 쿠버네티스 서비스, 그러니까 EKS, GKE, AKS에 대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EKS, GKE, AKS. 이건 사용자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훨씬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리형 서비스예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크게 보면 컨트롤 플레인하고 워커 노드로 구성되거든요. 컨트롤 플레인이 클러스터 전체를 관리하는 두뇌 역할, 뭐 API 서버, ETC 데이터베이스, 스케줄러 이런 핵심 부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워커 노드는 실제 우리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들이 돌아가는 서버들이에요. 네, 컨트롤 플레인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컨트롤 플레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요. 고가용성 구성해야지, 핵심 데이터 저장소인 etcd 백업하고 복구하는 거 관리해야지, 쿠버네티스 버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바로 이 복잡한 컨트롤 플레인의 설치, 운영, 관리, 확장, 보안 패치 이런 골치 아픈 작업들을 클라우드 제공업체, 그러니까 AWS나 구글, MS가 대신 알아서 다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EKS, GKE, AKS 같은 관리형 서비스인 거예요. 아, 클러스터의 두뇌 관리를 클라우드 회사가 대신 해준다. 덕분에 사용자는 좀 더 편해지는 거군요. 네, 사용자는 컨트롤 플레인 걱정은 덜고 워커노드 관리랑 그 위에 올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쿠버네티스 도입 장벽이 확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각 서비스별로 간단하게 특징을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EKS, GKE, AKS요? 네, 먼저 AWS EKS는 아무래도 다른 AWS 서비스들이랑 통합이 잘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뭐 VPC 네트워킹이나 IAM 권한 관리, 로드 밸런스 연동 같은 것들이요. 워커노드도 일반 EC2 서버뿐만 아니라 서버리스 방식인 파게이트도 선택할 수 있고요. GCP, GKE는 쿠버네티스를 처럼 만든 구글이 제공하는 거니까 뭐랄까 가장 네이티브하고 안정적인 쿠버네티스 경험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많아요. 특히 오토파일럿 모드라고 해서 워커노드 관리까지 거의 다 자동화해주는 기능이 아주 강력하죠. 애저 AKS는 다른 애저 서비스들, 특히 애저 데브옵스나 애저 AD 같은 거랑 통합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윈도우즈 컨테이너를 써야 하는 환경이라면 AKS가 지원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자료 작성자분 결험담이 또 여기서 빛을 발하는데요. 직접 큐브 ADM이라는 도구로 쿠버네티스를 깔아보니까 와, 컨트롤 플레인 고가형성 구성하는 거, etcd 백업 복구 전력 세우는 거, 네트워크 플러그인 설정하는 거, 버전 업그레이드랑 보안 패치 적용하는 거 진짜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EKS를 써보니까 EKS-CTL이라는 도구로 명령어 몇 줄 치니까 10분, 15분 만에 표준 클러스터가 뚝딱 만들어지고 버전 업그레이드도 클릭 몇 번으로 되고 AWS 로드 밸런서 연동도 훨씬 쉽고 그래서 관리형 서비스가 이래서 좋구나 하고 확실히 느꼈다고 해요. 그렇죠. 이런 관리형 서비스 덕분에 쿠버네티스를 실제 운영 환경에 도입하는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고려할 점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비용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EKS는 컨트롤 플레인 자체에 대해서 시간당 요금이 붙고요. GKE는 일반 모드는 컨트롤 플레인이 무료인데 아까 말한 오토파일럿 모드는 사용한 자원만큼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AKS는 지금은 컨트롤 플레인이 무료 정책이고요. 물론 워커노드 비용은 다 별도로 들고요. 그래서 뭐 어떤 클라우드를 주로 쓰는지, 쿠버네티스 자체를 좀 깊게 파보고 싶은지, 아니면 윈도우스 컨테이너가 꼭 필요한지 이런 걸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자료에서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관리형 서비스를 쓴다고 해서 쿠버네티스 자체가 쉬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군요. 네, 컨트롤 플레인 운영 부담은 덜었지만 결국 내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컨테이너로 만들고 어떻게 클러스터에 배포하고 관리할지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인그레스 같은 개념들, 설정이나 비밀번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자원은 얼마나 할당해야 하는지 이런 쿠버네티스의 핵심 개념과 작동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기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 작성자도
단순히 관리형 서비스 쓰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서비스 메쉬, 이스티어 같은 거, 나 깃옵스, 악어 CD 같은 거, 또 모니터링 시스템, 프로미테우스, 그라파나 같은 거 이런 더 고급 기술들을 공부해서 쿠버네티스를 더 잘 운영하고 싶다고 목표를 밝히고 있거든요. 결국 관리형 서비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기본기를 잘 갖춘 상태에서 활용해야 그 가치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준비 자료를 통해서 클라우드와 자동화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IaaS, PaaS, SaaS 모델 비교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자동화 도구인 테라폼과 엔시블, 그리고 클라우드의 물리적 기반인 리전과 가용 영역,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를 더 쉽게 쓰게 해주는 관리형 서비스 EKS, GKS, AKS까지 다뤘네요. 네, 이 자료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건데요. 단순히 기술 지식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 작성자 본인의 경험이나 고민, 그리고 앞으로 뭘 더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까지 아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기술은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혹은 내가 개인 프로젝트 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통해 뭘 배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 파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좋았어요. 단순히 안다를 넘어서 해봤다, 고민해봤다는 흔적이 느껴져서요. 이런 태도가 기술 역량만큼이나 중요하겠죠. 청취자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파스나 서버리스, 그리고 EKS, GKA, AKS 같은 관리형 서비스들은 점점 더 인프라 운영의 복잡한 부분들을 추상화시키고 있잖아요. 개발자나 운영자라 좀 더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 발전 추세 속에서 앞으로 한 5년 혹은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될 핵심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트워크나 운영체제, 하드웨어 같은 그런 전통적인 인프라 지식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게 될까요? 아니면 그 중요성은 여전한데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지식의 형태나 초점이 그냥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미래를 준비하는데 흥미로운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